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또 계속 학술 대회라는 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5분 일찍 키노트 스피치를 듣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강금실 변호사님께서 키노트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이 포스트 휴먼과 지구 패러다임의 통합적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키노트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광실 변호사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그렇게 소개를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시면서요. 보시면서 좀 카메라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존귀한 분들 앞에서 기조 스피치하라 그래서 얼었는데, 근데 인연이 있어서 선뜻 왔습니다. 덕분에 또 포스트 휴먼하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됐고요. 저는 보통 이제 지금 아까도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서 제가 지구를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고,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를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디 강의 가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먼저 출판사에서도 맨 앞에 그걸 좀 밝히라고 썼는데, 검찰개혁 검사와의 토론회 하던 사람이 왜 환경 지구 얘기하냐, 그 질문 항상 받아요. 근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아까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로 보내드린 글도 그렇고 저의 고민 지점도 결합의 문제인데, 법을 아는 사람이 자기 사회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전혀 인문적 소양이 없이 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실 또 오늘 아침 무지 우울했습니다. 무지 우울하고 뭔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드는데요, 요즘. 그러니까 하다가 한계를 느꼈어요. 보통 우리가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하고 판사 되고 변호사 하다가 또 뭐 인권 활동하다가 법무부 장관 되고 했지만, 권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의 깊숙한 심층적 맥락을 너무 모르는 데 대한 한계를 느꼈고 공부가 하고 싶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명대학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 토마스 베리의 이제 생태문명론 쪽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이쪽 공부가 재밌어서 재밌긴 해요. 지금도 재밌어요. 근데 고민이 점점 많아지죠. 옛날보다 고민이 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그냥 고민의 연속인 것 같고, 교수님들도 학생들한테 인생은 어차피 고민의 연속이라고 가르치시는 게 더 행복해졌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2018년에 홍성옥 교수님께서 한신대 한신대 종교과학센터가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먼 포럼, 휴머니즘 포럼이었네. 홍성옥 교수님, 또 우희정 교수님, 고 이경민 교수님, 전철 교수님이 하시면서 교류를 했고, 저희가 처음 2018년에 국제 컨퍼런스 할 때 오셔서, 저희는 이제 생태적 전환, 뭐 생태 이쪽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류하시고 하시면서 좀 가까워졌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법무법인 원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 저희 로펌이 좀 로펌 업계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AI 쪽 법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작년에 했죠. 우리 신상구 교수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분들과의 인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기 왜 왔지 하는 궁금증을 일단 접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시겠지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지구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요. 신문에서도 많이 다루고 계신지는 제가 자세히 교수님들이 하시는 걸
연구하고 있는 걸 잘 많이 듣고 공부하고 오지는 못했는데 이 지구의 얘기가 시대의 인류세라는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간적 개념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지구의 위기, 뭐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1세기에 급부상한 이 지구 논의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소개해드리고 포스트 휴먼 논의가 이 지구 논의까지 좀 포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구와 사람에서도 다루고 있는 게 자연의 권리거든요. 사실 포스트 휴먼의 그 주제를 다루고는 있죠. 우리 우희정 교수님이 동물을 주제로 하시듯이 그래서 그 지구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21세기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급부상한 지구에 관한 그 맥락을 조금 짚어드리는 정도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셨나요? 제 설명이? 제가 잘 여쭤봅니다. 강의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지겨워하는 분은 없어요. 이거 넘기는 것만 좀. 어디. 이거. 그래서 그냥 오면서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좀 생각하느라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제일 쉬운 글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표현도 쓰고 휴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 연구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앞부분을 좀 도입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랄까 인간 너머의 인간, 그러니까 더 인간보다 더 진화된 어떤 기계적 인간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인간 중심주의를 반성한다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게 약간의 저는 모순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거는 원래는 그 자연 생명을 사물화해서 우리가 그 자연을 너무 많이 동원하고 생태 위기가 초래된 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는데 근데 기계 기술을 그냥 수용하면서 인간의 진화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원론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기후 위기가 오더라도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점이 되죠. 자연하고 인간이 원래 이렇게 분리되는 존재는 아니야. 이런 논의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또 아주 최종 원고는 아닌 것 같으네요. 브루노 라띠루가 가이아 2.0이라는 논의를 하는데 가이아라는 논의가 처음 나온 게 70년대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지구를 캐치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지구가 과연 21세기 이 지구랑 같냐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가이아 2.0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죠. 버전이. 그래서 근데 생태적인 위기를 강조하고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쪽에서는 야생성의 회복, 자연의 회복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기술 쪽에서는 지금 이 상태의 자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좀 굉장히 저는 이쪽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되고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진보, 발전을 돌이켜 보면 21세기 초반에는 자연이 80%의 점유면은 인간이 20%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연이 20%, 인간 80%로 보거든요. 인간이 점유하는 지구가 80%가 넘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의 그 주장이기도 하지만 저도 공감하는 게 앞으로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뭐 재난을 극복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 어떤 인류의 그 경로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5대5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도시의 모양이 좀 바뀐다거나 더 많은 식물,
더 많은 뭐 비인간 존재들이 들어와서 5대5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자연이 20%, 인간이 80%인 이 지구 2.0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서도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태학 쪽에서는 자연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뭐랄까 이원론에서 인간의 문화가 너무 벗어났다고 비판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연의 회복 쪽에 많이 놓이고 자연의 권리론도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인데,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양립을 얘기했고, 근데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지구라는 근본적인 존재 조건 안에 놓여 있다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렌트의 이 구조가 굉장히 연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58년 당시에는 근대화 과학기술 자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꿈을 쫓아가는 과정이 그 자체가 기술 전체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지금 이 시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위너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에서는 제가 좀 틀린 말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를 따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런 과학자들의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특히 메카시즘이라거나 파시즘과의 전쟁 과정에서도 과학을 발전시켰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과학과 아까 이제 우리 모험연구소 소장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으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을 쫓아가기 급한 것 같거든요. 쫓아가기 급한데, 그럼 지금 이 포스트 휴먼 비인간 존재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 상황에 밑에는 어떤 생각들을, 어떤 인간의 의지들이 깔려 있는 것인지, 한편에서는 굉장히 아까도 저기 미리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동물에 대한 관심이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닌 자연 존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고민하고 갈 거냐, 저도 고민이고 교수님들 고민하는 지점 같아요. 어쨌거나 지구 패러다임에서 지금 이제 인류세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인류세에서 첫 번째로 좀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핵실험을 통해서 방사능 낙진이 화석화됐다는 게 첫 번째 인류세의 어떤 증거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핵무기에 관한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핵무기하고 굉장히 깊숙한 관련이 있어요.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고, 그리고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것도 핵과 관련되고, 지금 북핵 위기 때문에 교착 상황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핵 인문학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논의가 너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인용한 로트 블렛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가 핵실험하고 핵이 실제로 이렇게 히로시마를 폭파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로 나와가지고 반핵 핵을 폐지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단체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류가 스스로 종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기 20세기 초중반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무기도 개발했고,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이제 홀로세를 벗어나는 인류세로도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의들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너무 논의가 크고 그 극심해서 답을 찾기도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들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핵무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류세에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홀로세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래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후가 안정이 돼서 인류가 문명을 만든 시기를 우리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벗어날만 해서 벗어나느냐 모르고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거 알아 아는데 자신 있어. 그리고 벗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발견은 2000년에 인류세 얘기가 나오고 한 2010년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그 거대한 가속 그래프를 21세기에 와서 한 거죠. 그 1900 그 기온이 본격적으로 벗어난 게 1980년대 후반이고 기온에 이상이 생긴 거 뭐 그 킬링 그래프인가요? 킬링 곡선인가 그 기온이 이산화탄소 배출 올라가는 거를 그 발견하기 시작한 게 1950년에서 70년 사이니까 거의 뭐 20세기 초중반인데 이렇게까지 벗어나고 우리가 지질 시대 우리 스스로 그 지구의 시대라고 이름 붙인 신생대 홀로세를 벗어났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지 알고 벗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 있게 벗어난 것도 아닌데 상황이 이미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벗어난 다음에 예측 그래프들인데 얼마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그나마 그 1.5도 안 넘고 우리가 그래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갈 것이냐의 논인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브루노 라뚜르 공부를 저는 한 적이 없지만 그 우리 홍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 신기후 체제 책은 좀 읽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적합한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지오 히스토리라는 적합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올해 폭염 그 홍 교수님이 그때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 들으셨는데 올해 폭염이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예측이고 파키스탄에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있었고 서울대 실험실들이 모두 잠겨서 상당한 충격을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인가요? 그때만 해도 내년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 내년에도 또 우리가 이상기후를 겪으면 확실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며칠 뒤에 지금 오늘까지죠. 어제까지 그 기후당사국 총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개발도상 국가들하고이 피해와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공식 의제를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 이제 기후 지옥행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근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게 잘 아시겠지만 중미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미국 대통령은 나중에 잠깐 참가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안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안 가고 좀 그 기후의 의제는 그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로 하는 그 초국가적 의제인데 상당한 지금 지장들이 있죠. 지장들이 있어서 왜 이런 그럼 지옥행 가속 페달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2015년에 기온을 그 1.5도 이하로 낮추자는 합의를 하고 5년 동안 이제 국가들이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내놨는데 이 5년 사이에 전혀 감축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가. 그래서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꺾이면 1.5도고 완만하게 꺾이면 2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1.5도는 넘었고 그걸 되돌릴 수는 없고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꺾이지도 않고 있고 이산화탄소 증가가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유엔에서의 IPCC나 이런 기후를 그 측량 기후를 측정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기관들의 저기는 2030년까지 한 50%까지 낮춰야 된다는 이산화탄소를 낮춰야 되고 뭐 2050년까지 제로로 넷제로란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근데
목표치는 있는데 실천이 되고 있느냐에서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감염의 증가 속도나 기온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같은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죠. 저는 이제 편집해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후 변화로 인한 코로나를 겪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를 겪고 있고, 근데 폭염 홍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나일강 같은 데가 다 바닥에 드러나서 그 다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도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서 그 일대 도시에서 수력 발전을 호수에서 쓰다가 자정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들이닥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재난의 시대에는 몇 년을 겪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그 이원론, 이론론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론, 이원론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다 보면 이원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문명 세계라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좀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론론적으로 좀 조화를 이루고 매칭하자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힘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20세기에 와서지 그 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석유라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다음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이 엄청난 에너지 힘을 갖고 에너지를 지금 바꾸자고 하는데 석유 에너지와 석탄으로 엄청나게 가지게 된 이 힘을 유지하면서 바꾸고자 하거든요. 주로 줄일 생각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원자력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이혼론이라고 해도 법 제도를 보면 근대법이 이제 철저한 이분법인 이혼론인데, 펄슨이라고 해서 법인격은 인간에게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사무화했거든요. 물권법,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의 물권법은 인간을 제한 모든 그 유체, 무체, 모든 동식물, 뭐 기계는 다 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극대화된 게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회사 법인격이라는 퍼슨의 레갈 퍼슨의 인간 플러스 회사거든요. 컴퍼니를 1700년에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대요. 컴퍼니가 어떻게 법인격이 될 수 있냐는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본도 축적해야 되고 동인도 회사가 나오고, 그래서 회사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고 어마어마한 인류세적인 극대화를 가져온 것이지, 만일에 석유 에너지가 없었고 회사가 법인격화하지 않았다면은 이원론의 폐해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세기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누린 것이 석유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에 부를 누린 건데, 그러면은 그걸 폐지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죠. 이미 우리가 갖게 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다음 그 스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은 많이 좀 진화적으로 스타트업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생물 다양성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그 변화율과 그 생물이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솔직히 더 실감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멸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도시에서 살고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 근데 다만 이제 그 ESG에서 요즘 기후 환경 ESG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기준으로 생물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 아직도 경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자연 의존적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면 경제 자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SG에서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지질시대 플러스 공간적으로는 2009년에 요한 럭스트럼과 25명의 과학자들이 플라넷
그 공간 범주를 만들었죠. 그 가운데 이제 둥근 붉은색 라인이 안정된 지구 공간인데 이미 기후나 생물 다양성이나 질소인 같은 그 농업으로 인한 그 인공 그 화학 물질들이 지구를 너무 많이 지금 손상하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보고 이 9가지로 범주를 나눠서 이 바운더리를 지키자는 얘기거든요. 바운더리 넘어가면은 절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장이 나니까, 왜냐하면 왜 끝장이 난다고 보냐면 예측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비선형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이 어떨지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과학자들은 지금은 요 한계를 지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에 5개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과 공간에서 지구라는 플라니터리 바운더리하고 그 지올로지컬 타임, 인류세, 이 시공간 속에 인간이 그 주체가 돼서 그걸 주도해 나가야 되는,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포스트 휴먼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라는 차원에서 이 시공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논의의 출발점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1945년, 50년을 인류세 시점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시작한 거는 1913년 자동차 대량 생산, 석유 에너지 등장, 뭐 휘발유의 등장, 어마어마한 대체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바이러스 감염과 기온이 이렇게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게 1920년대 전후거든요. 어쨌거나 1950년대를 기점으로 삼더라도 그 논의 속에서 막 몇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나온 개념이 환경입니다. 72년에, 20년 뒤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인 시공간적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의지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환경은 뭐냐? 포스트 휴먼에서 그 극복하고자 하는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여전히 인간을 둘러싼 인간이 쾌적한 삶을 누릴 이 자연 환경을 말하는데, 이게 72년에 등장했고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그 딥 에콜로지라고 해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인간이 나한테, 인간한테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자연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가 73년에 그 딥 에콜로지로 노르웨이의 그 레스라는 철학자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흐름이 이렇게 유엔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논의가 섞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다가 92년에 리우 회의라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그 지속 가능 발전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 지구를 물려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은 뭐냐?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우리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 그래서 미래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근대 이분법에서 뭐 태아한테 예외적인 권리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미래 세대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미래 세대가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거고, 어떻게 이것도 바로 포스트 휴먼의 이론인 거예요. 지금 미래 세대가 굉장히 부각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 환경 얘기는 하지만 이 전지구적인, 이미 인류세에 도입한 우리 인류의 전지구적인 그 바운더리에 관한 논의가 잘 되지 않다가 21세기에 와서는 지구 패러다임으로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생태와 지구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발전적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좀 섞여 있죠. 지금의 지속 가능 발전과 ESG 논의는 이제 환경 논의에 기초하고 있고 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럼 지구 패러다임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최초의 사건이 뭐였느냐? 1968년 68 혁명이 한참 전 세계를 풍미할 때가 지금의 논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나 녹색 뭐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에코사이드 문제도 있어요. 그 베트남전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전이 어떻게 보면 에코사이드의 시초거든요. 그 네이팜탄인가, 그냥 전쟁을 위해서 그냥 숲을 다 폭파하면서
생태가 학살당하는, 자연이 학살당하는 논의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코사이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효재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책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에코사이드도 형사재판 제목으로 넣자는 그 운동이 뭐 프란치스코 교황도 있고 그 많은 법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68년이 엄청난 저 격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 아폴로 그 인공위성이 보내준 이 지구 사진이 엄청난 충격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87년 아우얼 커먼 퓨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가능 발전 회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인류의 미래에 관한 장기 보고서인데 지금 이 아우얼 커먼 퓨처에서 지적한 모든 논의가 지금의 패러다임이에요. 지속가능 발전과 ESG 패러다임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보다도 인간의 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파란 점, 그 과학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요즘 깜빡깜빡 해갖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칼 세이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 이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세계가 아니라 체계가 아니라 구름, 바다, 녹지, 토양의 패턴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도메인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작고 부서질 듯한 지구를 본다. 그 패턴에 인간의 행위를 맞추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는 거. 생존이 위험해지고 그 행성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는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각성을 유엔 보고서에서 밝히고서 그래서 이때 그 지구 헌장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68년에 이 사진과 여러 가지 논의 또 뭐 기름이 막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막 석유가 쏟아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70년에 이 뉴욕 맨하탄의 지구의 날 사진이거든요. 약간 놀랍죠. 이때 이미 이렇게 지구의 날에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지구의 날 환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72년에 환경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큰 변화였지만 환경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환경권이 신설된 건 큰 변화였지만 인류세라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지구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가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71년에 그 베리 커머너의 그 클로징 서클 이 책은 정말 탁월한 책 같아요. 제가 생태학 쪽에서 책을 봐도 처음으로 이게 그 이 클로징 생명고리 속에 그게 이제 광합 지구가 처음에 원핵 생물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해서 망할 뻔했는데 광합성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 생겨서 인류가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권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이 순환고리 내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각성을 과학자가 지적을 했고 이분이 얘기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이 모두 결부돼서 일어난 사건이 환경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것이 말하자면 지속가능 논의, 유엔에서의 지속가능 논의에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친 책이고 굉장히 저는 이 책이 탁월한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 봐갖고는 연도도 불명하고 공동 저자인지 러브록 혼자 썼는지도 좀 약간 불분명한데 가이아 이론이죠. 이게 굉장한 파문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지구가 생명을 살게도 하고 생명이 지구를 살게도 하는 어떤 그 생명체로서의 지구 파란 행성. 근데 지구가 파란 행성인 이유가 뭐냐? 지구의 본질이 그 푸른색에 있다고 본다면 생명 행성인 것이죠. 물질 행성이냐? 물질 행성이죠. 근데 화성과 지구가 왜 다르냐? 생명이 살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라투르의 가이아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은 사실은 70년대 지구와 2000년대 지구는 지금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 지구 위기를 우리가 저기 대처해야 된다는 그 논의들이 자연 그 자체의 원상 회복을 많이 요구하는 논의와 바뀐 자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논의가 섞여 있는데 결합돼 나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87년 보고서 이후에
리오에서는 지구헌장 논의가 나왔지만 지구헌장은 말씀대로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 맞게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인데 결렬됐고, 그다음에 21세기에 와서 이 지구헌장 논의는 그 94년에 그 리우 회의의 사무총장을 했던 모리스 스트록이라는 분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서서 2000년까지 국제적인 논의들을 많이 모아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 유엔에서의 그 합의 문서는 아니고, 유엔에서의 합의 문서는 아직 못 됐지만 유네스코와 여러 민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지속 가능 논의 플러스 지구 개념을 그 통합을 결합을 시켜서 지구도 보호하면서 인간 사회도 바람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논의를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거는 윤리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지금 시대의 그 인류세 시대의 기본 윤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지구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생명 공동체 생태 보존과 함께 사회 경제 정의,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까지 포괄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전문가들의 논의가 모여진 문건이기 때문에 볼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서문에서 나온 이제 지구 공동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는 이 지구 전체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생명이라면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커뮤니티라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72년 당시에 환경으로 파악했던 그 지구를 환경으로 파악했던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좀 진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 공동체 논의가 2001년에는 이제 지구법 선언이라는 이제 책임 그 선언이 나오고 그 논의들이 나오는데, 저희 지구와 사람은 이 지구법적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법학이라는 얼스 주리스프루던스를 얘기한 토마스 베리가 80년대부터 책을 썼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얼스 커뮤니티, 얼스 주리스프루던스, 그다음에 자연의 권리, 이 모든 생태학적 논의들이 토마스 베리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간의 의도, 인간 자신의 의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적합한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분은 그 수도사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안 맞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피조물을 지배하라고 한 이 논의가 뭐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새로운 어떤 세계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은 그 토마스 베리는 인류세보다는 신생대가 대멸종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지질 시대적인 위기를 홀로세의 인류세가 아니라 신생대를 대체하는 생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생태대에는 지구 전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는 다 참여한다는 것이, 인간과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무기체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지구 적합적인 자연 기술과 인간 기술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얼스 커뮤니티론이 상당히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얼스 커뮤니티에 그 얼마만큼 누가 참여하느냐는 포스트 휴먼의 또 연구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계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인간 세계가 있고 자연 세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공동체를 이뤄갈 거냐는 우리도 연구 대상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얼스 커뮤니티 얘기가 2000년대부터 나왔지만 20년째 아직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논의로서는. 그리고 그 이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이제 자연의 권리나 모든 존재의 권리론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 근대 이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만이 주체가 됐으니까 주체를 확대하자는 논의거든요. 주체를 다 확대해서 그 비인간 존재 논의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 포스트 휴먼 논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논의인데, 여기서 사실은 그 철학적 핵심은 그 자기 중거적 존재가
일뿐이다라는 게 철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 중거적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출현한 존재지 우리 스스로 태어난 뭐랄까 이게 상당히 철학의 핵심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구와 사람에서 연구를 계속한다면 이 철학의 핵심하고 그다음에 지구 공동체론이 좀 연구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2000년도에 인류세와 지구 헌장 논의가 나왔고 2002년에 지구법탕회의가 나왔고 2008년에는 자연의 권리를 그 헌법에 명문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다양한 그 논의들로 자연의 권리를 전개하고 있고 아직은 상당히 그 일원화가 안 됐지만 강론화하는 그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본권들이 뭐 이렇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렇게 강론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권리가 그런 것처럼 자연의 권리도 강론화하고 좀 깊게 들어가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플라네터리 바운더리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 한계론이 나왔고 2015년에는 가톨릭 그 프란체스코 교황의 생태회 측에서 환경과 빈곤 문제를 통합시키는 통합생태론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토마스 베리의 이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문제하고 지구의 문제를 결합해서 보자는 논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권론에서도 환경권하고 인권론하고 또 자유권 논의하고의 갈등이 좀 있거든. 인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들, 뭐 비인간 존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논의들하고 좀 연관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1967년에 기독교야말로 이 생태 위기를 초래한 이분법의 대명사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내부에서 그거를 수긍하고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태 배칙을 낸 게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과 인류세의 논의는 이미 20세기 초중반부터 지질시대로 접어들었는데 7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생태학적인 논의, 뭐 포스트 휴먼 논의를 통해서 그 과학의 그 여러 가지 뭐 발견들을 통해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그 플라니터리 바운더리가 그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유엔의 IPCC가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공간적인 그 특정에 대해서는 플라니터리 바운더리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인류세에서도 이 논의를 지금 차용하고 있고 그래서 얼스 가야론이 이제 얼스 시스템론으로 좀 진화를 해서 얼스 시스템 사이언스, 얼스 주리스프루던스, 얼스 시스템 거버넌스 이런 지구 행성적인 그 어떤 그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를 그 형성해야 되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그 민주주의 논의에서도 비인간 존재들한테 어떻게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바이오크라시 논의가 나오고 또 정치 생태학 논의도 이제 마찬가지죠. 물질이나 비인간 물질이나 그 자연이 그 어떻게 움직여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팍스 가이아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 스페시즈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죠. 그만큼 이제 논의가 플라니터리, 뭐 얼스, 스페시즈 이런 식으로 지구 개념화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인 지금 상황이 시공간적으로 전 지구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고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플라니터리 소셜 서트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그 사회 사상사, 사회학적인 뭐 인문학적인 접근도 행성적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는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람은 이제 지구법학 쪽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생명철학 쪽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성욱 교수님 나투르 특강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지금 당장은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재난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재난 속에서 그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의 그 기후 정의와 연관된 여러 가지 빈곤 인권 문제 갈등이 이제 커질 것 같다. 근데 그런 거를 겪어 나가면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 경로를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2015년, 2000년, 2015년에 유엔이 그 지속 가능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빈곤 퇴치였고 2015년에는 지속 가능 발전 논의를 받아들여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죠. 근데 2030년까지 향후 한 6, 7년, 7년 동안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지만 어떤 지구 환장을 채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포스트 휴먼 연구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의 앞으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